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이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종 언론과 SNS에서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매일 쏟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깜깜이 선거인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에 가려서 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보고 국회의원의 역할이나 선택의 기준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청주대 김영배 교수, 서원대 정상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총선이 이제 다가오면서 총선에 대한 관심이 이제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제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방학 기간이긴 하지만 학생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실 텐데 어떻습니까? 좀 총선 좀 대학생들이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깜깜이 선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약을 제대로 선언도 못하고 알려지지도 못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중앙 정치의 대결 구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럴 것 같고요. 네.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는 또한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총선이기 때문에 아마도 청년들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기업과 또 청년 일자리들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자리들이 줄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청년들에게 반영되어지고 아직까지는 청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선 구도 아직 경선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관망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구도가 안 나와서 네, 관망세다. 어떻게 좀 예, 일단은 지금 두 분 다 깜깜이 선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채 40일도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선거구 획정위도 아직 안 됐고 지금 부산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늘어날 지역, 줄어들 지역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선거 제도도 아직은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 깜깜이 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제언한 대로 이게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을 해요.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고.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획정위에서 제안한 대로 이거를 타결하고 진행하자. 선거제도도 여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이걸 연동형으로 할지 병립형으로 할지 최소한 예비 후보들이 등록하는 4개월 전에는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게임을 시작하자. 최소 4개월 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 후보 어디에 등록을 할 줄은 또 어떤 선거제도로 치를 줄은 후보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예측 가능한 선거를 할 수 있는 깜깜이 선거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 대학생들 문제는 학생들이 지금 아직은 방학이라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어떤 논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선거가 뭐 굉장히 재밌는 공약들이 벌써 나왔어요. 경로당은 일주일치 점심을 제공하겠다, 5일치를 제공하겠다. 여야 지금 두 정당 모두요. 그다음에 지금 전국에 철도를 지하하자.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대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청년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대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약이 없거나 아니면 재정 조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정책이나 공약의 부재 이게 아직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의 부재가 일단은 먼저 원인이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뭐 정치권은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도 총선의 비중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리에서도 저희가 이제 선거 분위기를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다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길래 이 정도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건가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학술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법안 제정이라든가 그리고 정부 예산 심의 의결하는 부분 그리고 국정감사 등등의 역할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당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정당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대로 정권 창출, 정권 획득이라는 것이 정당의 목적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라면 이제 교과서대로라면 그런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금 정당 정치가 그리고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데에 있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이 국회의가 무엇을 하는 기구이지 그리고 국회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공감과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번지수조차 찾지 못하는 현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인물을 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지역 이슈를 봐야 할 것인지 그럼 중앙 정치의 대결 구도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땐 조금 더 우리가 헌법적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앙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정치에 있어서 지역 정책을 얼마만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고 지역민의 의견을 얼마만큼 국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보면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정쟁을 하고 네. 그런데 그게 국민인 나랑은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과서 얘기하셨는데 네. 국회의원의 역할을 교과서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 국회 입법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 5대 3대 2로 비중이 나눠져 있어요. 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자기 자신을 헌법기관, 입법기관이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정책은 입법을 통해서 관철이 되기 때문에 그게 50%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들 중에 두 번째는 행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하기 때문에 네. 입법의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특히 중요한 거 예산안에 대한 심의. 대한민국이 이제 OECD 뭐 10대 국가 중에서 뭐 7위, 8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몇백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작년 한 해가 656조. 그럼 국회의원 한 명당 예산을 2조 한 2천억을 심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이죠. 엄청나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20%가 뭐냐? 지역 발전,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권익을 옹호하는 기능. 네. 교과서에는 5대 3대 1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보면은 사실은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발전들 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크고 또 하나 이제 중앙당의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한 뭐 우리가 국회에서 몸싸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해야 될 50%의 가장 중요한 입법과 정책 기능 이런 것들이 좀 소홀히 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더 오히려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면 네. 5대 3대 2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특성화시키고 정말 그 국회의원이 잘한다 네. 하면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 법을 잘 만들든지 행정부 견제를 잘하든지 아니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선봉에 쓴다든지 네.
저는 좀 그래서 앞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다잘할 필요 없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좀 특화되고 전문적인 역할로 나누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선택과 집중을 좀 하면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2조 원을 다루는 국회의원, 그러면 굉장히 어쨌든 중요하고요. 거기에 입법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아서 어쨌든 저희 그 시민들은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게 그렇습니다. 지역 발전이나 또 나를 위해서 필요한데요. 이제 국회의원 하면 지역구도 있고 비례대표도 있는데 지역구 의원을 뽑을 때는 좀 어떤 거를 좀 가장 많이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들은 유권자하고 친밀도가 있고요. 네. 사실은 조금 이제 기능이 다른데 지역은 정당에서 추천하고 뭐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거나 네. 정치적인 경험이 충분히 있거나 이런 검증된 사람들을 뽑는 거고 비례는 이 제도를 만들 때서부터 신진,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이런 사람들은 정당이나 공천을 통과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비례해서 적극적으로 우대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구는 정당에서 검증된 그리고 훨씬 더 정치적 경험이 많은 이런 분들을 좀 중심으로 뽑고 인물이나 능력, 네. 그다음에 이런 비례 쪽은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을 좀 충원해주면서 그 사회에서의 좀 대표성을 좀 다양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기능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르게 좀 봐서 뽑아야 된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역구와 또 비례대표제 이제 그것이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지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거판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그리고 지금 현재의 네. 판세로 봤을 때 우리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는 것인지 결국은 최종적으로 최근에 이런 선거들을 보면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쩌면 유권자들은 약간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쪽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의견을 국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것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즘 최근에 출사표를 던지신 분들의 면면을 본다면 이제 어쩌면 우리 유권자들이 보았을 때 정말로 자질이 충분한가? 이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의 자질 그리고 그것이 선택 기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다면 국회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 이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신 것인지 아니면 정당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세력을 대변하기 위해서인 것인지 정말로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또한 네. 또 철새 정치인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시던 분이 갑자기 중앙으로부터든 아니면 행정부로부터든 그 경력을 가지고 지역구로 내려오셔서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그리고 지역민과의 어떤 스킨십이 거의 없으신데 현안들을 모르시는 상황에서 어쩌면 중앙에서의 인지도와 또 전략공천 등등을 통해서 출마를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앙 정치와 우리 지역구 정치에서의 그런 선들을 우리 지역민들께서 그리고 지역 유권자들께서 네. 좀 더 명확히 선을 그어가면서 좀 지역의 과제를 또 지역의 과제와 또 중앙의 과제 그리고 국가 전체에서의 과제 어쩌면 그 공통분모를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차후에 정책적인 부분들을 논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에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균형 발전의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 후보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첨단 산업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욕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 분야에 있어서의 네. 어떤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양한 영역들의 소수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네. 그런 대표자가 될 관심이 있으신 분인지 또한 최근에 지금 오늘도 오늘 최근에 한 겨울에도 따뜻한 뭐 봄이나 여름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또 최근에는 또 갑자기 추워져서 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폭설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봤을 땐 이 기후 위기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는 좀 더 유권자들이 판단의 기준이 지금은 상당히 다양해져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개인의 이익보다는 예, 예. 좀 지역의 발전, 어떤 공익에 더 진심을 쏟는 그런 후보자를 찾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일단은 비례대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비례대표 이제 선출 방식을 두고 최근에 논란이 많았어요. 뭐 병립형이다, 준연동형이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있다가 이제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준연동형제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직 그 지난 총선에서 했는데도 아직까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제가 오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도 학생들이 선생님 어려워요 그럽니다, 이 제도가. 일단은 병립형하고의 차이를 아시면 조금 쉬워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립은 나란히 서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네. 우리가 오랫동안 이 방식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철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0석인데 253 지역구 이 왼쪽 철길은 1등 최다 득표자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47석의 비례의석은 병립형은 그 정당이 A 정당이 득표한 비례만큼 비례의석에서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 역량을 주고받지 않죠. 네. 그렇죠? 그게 철길 따로 국밥 이거고 연동형은 연계가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연동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학자나 선거학자들은 연동형이 굉장히 우수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300석씩인데 연동형으로 하면은 40%를 A 정당이 얻었다. 120석을 먼저 할당을 해요. 네. 120석 할당한 석에서 이 A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100석을 얻었다. 그러면 빼주면 20석을 비례의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40%의 득표에 근접하게 의석수를 가져가죠. 그러니까 일한 만큼 돈 번다. 네. 마찬가지로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연동형이고 비례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독일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같은데 자 이제 연동형은 취지는 좋은 제도이다. 네. 근데 왜 준자가 붙었느냐? 우린 독일처럼 비례의석이 1대1이 아니고 16%, 아까 253석에 지금 47석이죠. 네. 그러니까 채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독일식으로 하면은 비례의석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절반, 아까 40% 120석 주고 100석 지역구 빼고 20석 준다고 했는데 절반이니까 2분의 1이니까 10석만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 비례의석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선거의 제도에서 조금은 복잡하긴 하지만 비례성이 높기 때문에 연동형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다. 네. 그리고 우리는 독일하고 달리 준자, 그러니까 절반만 하기 때문에 준연동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정당들의 그 꼼수, 권력욕 대단한 거죠. 위성 정당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난 총선부터. 예, 지난 총선부터. 자녀 의석 빼주니까 이거는 비례의석에서 자기들이 가져갈 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손해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은 자매정당, 위성정당 이런 개념을 쓰면서 또 다른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작년에는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였죠. 이번에는 국힘 같은 경우는 벌써 국민의 미래인가요? 이름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지역구 의석을 내지 않는 비례정당. 이렇게 되면은 한 15석에서 20석 두 개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처럼 지역구도 내고 그 이름으로 비례의석을 만들었을 때보다 한 15석에서 20석 정도를 비례의석에서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제도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나 제3정당을 비례의석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분을 확보해 주는 건데 네. 그거조차도 뺏기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지분을 양보하지 못하겠다. 라는 뜻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는 정치 개혁의 차원에서 도입은 되었지만 네. 거대 양당 정당의 어떻게 보면 꼼수, 그다음에 권력 이것 때문에 그 정치 개혁이 돼버렸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도를 갖고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이렇게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것을 도입했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막지 못한 네. 위성정당 방지법 같은 것들을 사전에 막음으로써 이 제도가 작동하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이것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47석을 위성정당이라든지 제3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47석을 놓고 경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쉽지만 일단은 가고 네네. 추후에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예, 그러니까 있다. 추후에 위성정당 같은 그렇죠. 것들 위성정당 방지법 같은 건 여야 합의로 정말 이거는 다음 선거제도에서는 없어져야 될 네. 조항이다 이렇게 이 생각합니다. 부분은 이제 대선 공약 때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제시를 했던 건데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찌되었든 최근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라면 결국은 그것으로 확정이 된 것이나 매한 가지인데요. 이제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에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19석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민당을 통해서 17석을 추가로 가져갔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성정당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부분에 있어서 양당 모두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결국 이번 선거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만큼 좀 책임 소재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질타를 할 것인지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묻혀갈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은 좀 관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나 안 남았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지금 공천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과정 중에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이제 여론조사를 거쳐서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이제 공천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또 민주당도 조금 늦었습니다. 이달 말쯤이면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확정될 것 같은데요. 공천 결과가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좀 공천 전망을 교수님도 이렇게 전문가시니까 나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역별로 좀 간단히 짚어보면 어떨까요? 일단 정치 1번지 상당을 좀 네. 짚어보겠습니다. 상당에는 이제 정우택 의원이 지역구인데 지금 여기 도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우택 후보, 윤곽근 후보의 경선이 지금 확정이 됐고 이 청주 상당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예, 저는 일단 네. 이번 충북 선거에 지금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8개를 그냥 다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말씀 좀 일단은 드려보겠습니다. 총론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충북 22대 총선은 산무의 공천이다. 산무. 세 가지가 없다. 지금 오늘 보니까 광주 민주당 같은 경우 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컷오프가 없습니다. 충북은 8개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일단 다 경선에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하고 이게 다릅니다. 두 번째,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다선 의원들이 험지 출마. 이게 지금 전국적인 분위기잖아요. 화두이죠. 그렇죠. 네. 뭐 부산 하태경 의원 서울로 올라와 있고 경남 같은 경우에 뭐 김태우 의원이나 부산의 서병수 의원 다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일종의 험지 출마의 요구를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조용하네요. 그렇죠. 근데 충북이 3선 이상 다선 의원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3선이 지금 평균 25%인데 충북은 63%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조용하다. 왜 그래요? 그거는 아마 충북의 특성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3무까지는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청년과 여성 후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충주의 이번에 이동석 후보만이 30대 젊잖아요. 후보고, 젊고 그다음에 청원의 김수민 후보만이 유일한 여성 경쟁 후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이 산무의 공천의 특징이 우리가 좀 눈여겨볼 지점이다. 또 하나는 제 나름대로 이게 3대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번 선거에서 22대 총선에서 충북에서 육선 의원이 등장할 것이냐. 지금 청주 상당구에 지금 정우택 의원이 이 선거가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윤곽근 후보하고 리턴 매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동일 지역 3선 출마로 사실 15점 감점이 작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불이익을 딛고 육선 의원이 될 것이냐. 그게 관전 포인트다. 예,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뭐 자신할 수는 없지만 또 한 분이 있어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 변재일 의원. 아하. 거기도 지금 육선 의원이 의원에 되면은.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두 분 중에서 혹은 두 분이 육선 의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회의장의 가장 1순위에 근접한 후보가 우리 지역에서 나온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 착점이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선거서나 정치학자들이 충북을 유심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촌 야도형 균형 투표의 유지. 네. 그러니까 청주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충북 지역은 국민의힘의 지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섞어 놓으면 4대4.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게 균형을 견제와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견제와 균형이 과거 선거서부터 충북은 그게 굉장히 잘 유지가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22대 총선에서도 과연 이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명계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공천에서 약진을 할 것이냐. 네. 지금 보니까 청주 서원의 김진모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단수 공천 받았죠. 근데 뭐 이분은 뭐 친윤계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했었고 저희가 지금 상당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서원까지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하면서 네.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충주의 이동석 후보 같은 경우도 그걸 이따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네. 이지 과정을 거친 친윤으로 대표되는 분들. 그다음에 이강일 상당구에 상당구.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충북 지역 안에서 친명계,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느냐의 여파도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단순하게 상당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 이런 얘기를 좀 교묘히 피해 가셨습니다. 상당구 어떻게 보세요? 네. 상당구요. 네. 글쎄요. 우리 충북의 전체적으로 정치 얘기해 1번지라고 주시긴 하시는데 하셨는데. 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북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와 또한 친윤으로서 어쩌면 방금 전에 이제 친윤 그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윤곽근 예비 그 윤이네요? 예. 그래서 또 친윤이신지 네. 아니신지 그 부분에 따라서 또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리턴 매치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한 여러 가지 또 그 두 분 이제 빅매치 국민의힘 안에서의 빅매치일 수도 있고요. 또 경선을 통과한다면 그 다음 관문으로는 이제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출사표를 번드신 분들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계시고요. 또한 그와 함께 이제 우리 이강일 후보 네. 예비 후보가 있으시고요. 또한 최근에 또 녹색정의당의 경우 이제 송상호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또 던지셨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 전반적으로 보면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기도 하고 또한 전략적으로 선거의 달인들께서 이제 이 상당구에 지금 집중해 계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지역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럼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경선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한 또한 관전 포인트가 구도가 상당히 바뀐다. 구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한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또 후보가 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되었든 빅매치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 상당 하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렇습니다.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예. 서원은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제 김진모 예비 후보가 확정이 됐고 서원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관전 포인트. 네, 여기는 지금 오히려 지금 거기가 단수 공천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그쵸. 같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 이장석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강희 도의원, 그다음에 안창현 뭐 이렇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민주당의 공천 결과 특히 지역에서 오랫동안 털을 닦았던 이강희 의원, 도의원, 선전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지역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좀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은요?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상당부도 그렇고 이제 전 지역들이 다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경선 구도에 들어가 있고 특히 그런 과정들 속에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후보로 또 기존의 국회의원이 밀려나고 또 새로운 후보로 결정이 된다라고 만약에 한다라면 이제 이 앞으로의 그 조직들이 그 지역구의 그 국민의힘 조직이든 민주당의 조직들이 제대로 움직일 것인가에 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중앙당에서의 어떤 계파 간의 그런 대결 구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장섭 현 국회의원과 그리고 이광희 전 도의원께서의 어떤 경합이 있을 것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김진모 지금 예비 후보와의 결선 구도에서 어떤 민주당의 후보가 더 상대적으로 좀 선전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어쩌면 민주당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좀 관망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김진모 후보가 조금 선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구도상? 글쎄요. 이제 지식인들이나 그리고 리더 그룹 안에서는 김진모 후보의 인지도가 있지만 또 글쎄요. 일반 유권자들께서 신인이다 보니까. 신이다 보니까 얼마만큼 인지도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조직을 국민의힘 조직이 얼마만큼 움직여줄 것인가에 따라서 좀 그 싸움이 좀 향배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흥독도 치열한데 최근에 이제 도종환 의원이 그 뉴스 인터뷰에서 좀 상기된 모습을 좀 많이 보이기도 하고 자객 공천설도 있고 요거 지금 흥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이 부분은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 페널티를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얼마만큼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선에 있어서 살아남을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더 관망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현희 민주연구원 선거 부회장 같은 경우, 부원장님 같은 경우 친명 인사로 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천권을 누가 딸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여기 또한 여기가 이제 친명과 친문의 대결이다. 이렇게 친명과 친문의 대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얼마나 매끄럽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지금 왜냐하면 10%, 20% 하이 컷오프가 본인들에게 통보가 됐는데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특히 지금 충북이나 청주 선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공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이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있고 하나
그 아까 김 교수님 그 도종환 의원, 삼선 의원 네. 감점 네네. 뭐 요거는 국힘의 룰이기 때문에 아, 예, 그러니까 도종환 의원 같은 죄송합니다. 경우에는 그 네네. 죄송합니다. 예, 네. 거는 죄송합니다. 해당 사항은 없고요. 어쨌든 예, 예, 어찌됐든, 중요한 변수는 다른 지역도 그렇고 내부 공천 과정을 얼마나 원만하고 매끄럽게 그러니까 승복하는 문화로 또 그 조직이 승계하는 문화로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겠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이제 민주당에 영입된 신용환 전 예. 서원대 교수 있잖아요. 네네. 청주 흥덕구 출마설 나오던데 어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뭐 같은 학교 소속이긴 하지만은 그러네요. 그래서 뭐 관심 많으시겠네요. 아니요. 근데 네. 평소에 이게 잘하는 분이 아니라서 다들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어디로 근데, 오실지. 예,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네. 지역 정가에서 굉장히 새로운 선택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여전히 논란이 사그러들고 있지 않는 네.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는. 맞습니다. 지금 네. 가장 유력하게 이제 신입 인사로 영입을 했는데 네. 비례대표로 갈 것인지 지역구로 보낼 것인지 그러게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전반적으로 청주권에서 봤을 때는 흥덕을 또 점치고 또 예상하시는 얘기 많이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네. 어쩌면 그것이 지금 현재 구도로는 수면 위에 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엄청 예, 민감하죠. 만약에 그런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 흥덕구 지역 유권자들께서 상당히 당혹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상당히 파장이 클 것 파장이 같습니다. 크죠. 그래서 지금 아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청주시의 전체 선거구도 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구도에 전체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당으로 나오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육선 도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청원은 변재일 의원인데 여기가 상당히 치열합니다. 지금 많이 이제 컷오프 되긴 했는데 요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제 지금 우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경선 두 분으로 줄었죠. 두 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네. 김수민 전 의원님하고 그리고 서승우 전 대통령실 행정비서관 두 분의 경선 구도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관심은 향후 한 일주일 정도는 민주당에 관심이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될 이제 것이냐, 실질적으로 후보로 변재일 후보 그리고 변재일 의원님 그리고 송재봉, 허창원 그리고 또 송재봉 유행열 행정관님 그리고 도 의원님 그리고 김재용 전 총장님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분께서 지금 경합을 벌이시고 계시는데 네. 이것을 경선 구도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면 2분으로 압축할지. 아니면 3분으로 압축할지 저는 또 그 부분이 관심사고요. 그리고 또 청와대 출신이 2분이나 계십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앙당에서 그리고 또한 지금 어떤 여론조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 민주당의 입장에 중앙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찌 되었든 최다선 의원으로서 변재일 의원님이 계시고 또 육선이 되신다라면 또한 그 나름대로 정당 내에서든 전체 국회 내에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글쎄요 친명이냐 비명이냐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또 계산도 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그거는 중앙당에서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어쨌든 경선 이 대결 구도를 확정하는 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고민이 깊은 건가요? 그렇다고 뭐 개파 갈등 얘기도 나오고. 예,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청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 중앙당에서 변재일 의원이 갖고 있는 오랜 경험과 경력치를 높게 살 것이냐. 아니면 동시에 또 새로운 바람에 대한 욕구, 참신한 인재에 대한 이 욕구도 청주 지역에 또 상당 부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가치 기준 중에서 그게 제가 볼 때 중앙당의 고민이 깊다라는 것이 여기가 지금 제일 후보가 많아요. 그러게. 그리고 지금 결정 타이밍이 지금 제일 늦춰지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의 잣대를 놓고 중앙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단수 추천은 안 되겠죠? 예, 제가 볼 때는 경선 이쪽으로는, 두세 명 정도로 간다. 그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주는 이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데 여기도 도전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종배 의원의 아성을 과연 깰 수 있을까? 또 관전 포인트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어쩌면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을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이동석 네.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님의 이 경선 속에서 이종배 현 의원께서 이것을 잘 글쎄요 방어를 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그렇다라면 아마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가 경합들을 벌이고는 있지만 네. 이 속에서 아마도 이종배 의원께서 이제 어쨌든 후보가 된다라면 좀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4파전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의 좀 경선 과정이라든가 그러면서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인지도를 짧은 기간이지만 조금 더 만들어가면서 지역 텃밭을 중심으로 좀 가지고 있으신 분이 후보가 된다라면 그 속에서 좀 쌓아볼 만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중앙당에서의 민주당이 그만큼의 어떤 대결 구도를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여기서는 넘기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사실은 아직 경선 그 구도가 나오질 않아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러시죠.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아쉽긴 한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좀 최대한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시간상 저희가 제천 단양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엄태영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경용 후보가 결정이 단수 공천을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편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주 지역은 민주당에서 공천이 늦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제천 단양에 이경영 후보도 단수 공천을 했고, 네, 보은 옥천 영동 괴산에서도 민주당은 이재한 후보를 단수 공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네. 빨리 좀 정리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있어서 아니면은 그거보다는 아마도 이게 후보들의 경합성 정도가 낮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아무튼 제천 단양에서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것은 엄태영 후보도 율사 사법고시 출신 관료 출신이었고 네. 도전하는 이경용 후보도 행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 제천 단양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게 좀 검증된 관료 출신들 이런 쪽인 것 같아서 두 분의 성향이 굉장히 비슷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관료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예. 이제 그 속에서 또 엄태영 후보에게 도전장을 내민 최지우 그리고 최지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께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방패라는 별명까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윤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이 경선에서 얼마만큼 지역에서의 지역민들 그리고 지역 국민의힘 당원들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것 또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그 이후에 이제 이경영 민주당 후보와의 경합 속에서 이제 신인이냐 아니면 또한 지금 현재의 엄태영 의원이 계속해서 후보로 남을 것이냐에 따라서 또 구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천 단양 지역구는 조금 보수세가 강하다고 전통적으로 좀 그렇게 보나요? 네. 그렇게 보시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동남부 4군 보은 옥천 영동 괴산 한번 가보죠. 삼선의 박덕흠 의원 지역구인데 현재 이제 보면 박세복 전 영동 군수와 이제 새 대결이 치열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재한 후보가 단수 공천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 박덕흠 후보가 이번에 사선 도전이죠. 네. 그다음에 중앙 정치에서 이런저런 설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 공천 과정까지. 그래서 박세복 전 영동구수도 지역적 기반이 굉장히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을 거다. 치열할 것이다. 예, 또 하나 저는 그 이재한 후보 이게 19대 20대 때 낙선하셨고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도전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재한 후보가 선대 때에서부터의 다져왔던 기반들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이 지역도 충북에 있는 나머지 지역보다도 여야 간의 경쟁 정도가 굉장히 경합적인 지역. 그래서 좀 재밌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경합이 예상된다. 네. 말씀대로 상당히 좀 재미있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전통적으로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데 지금 현재 어찌되었든 어느 정도의 논란이 있으셨던 현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의 경선 과정들 속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또한 불거질 것인지 그냥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글쎄요. 좀 무난하게 경선이 치러진다라면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한 이재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용희 의원이 선대로부터 좀 그때 당시까지는 이용희 의원이 계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터줏대감으로서 민주당 텃밭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바뀌어 있는 건데 이것이 다시 되찾아올 것인지 그것 또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조금 이번에 경합이 좀 치열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모선 의원의 지역구 중부 3군 증평, 진천, 음성인데 뭐 여기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조용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좀 물밑 작업이 많겠죠?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짧게 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 그러니까 진천이 혁신 도시가 되면서 그 도시의 색채나 유권자의 구성이 바뀌면서 이모선 의원이 좀 상대적으로 지난 선거 때 혜택을 본 부분이 유리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진천이 혁신 도시 이후에 인구도 상대적으로 충북에서 유일하게 증가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음성도 그 여파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 효과가 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 부분이 저는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게 이어질지를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만큼 어쩌면 진보 세력들이 조금 더 우위를 체험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을 것인가가 과제인 거죠. 그렇다면 그렇지만 경대수 전 의원이 또한 지역에서의 기반이 탄탄하신 분이시고요. 또한 이필용 전 음성 군수께서도 이 경선에 뛰어드셨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얼마만큼 지역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인지 또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따라서 지금 향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 부분은 뭐 이 지역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바람을 일으켜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양 당의 이제 그 경선 명단이 더 확정이 되면 저희가 좀 더 이 시간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저희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이 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총선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유권자들이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면 좋겠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역대 최소차 지방선거에서 단 한 표였습니다. 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경기도 양주에서 문학진 후보가 3표 차이로 떨어졌다가 재검표 끝에 2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거 뭐 엄청 유명하잖아요. 예, 문두표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의 표, 특히 충북 유권자들은 경상도나 그러니까 영남하고 호남은 그 한 표가 후보를 바꾸지는 않아요. 충북 유권자들의 한 표는 후보를 결정하는 한 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고 지지하는 분들이 당선되는 거 4년 동안 스트레스 덜 받으시려면 꼭 투표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덜 받으려면. 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차악이 아닌 최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많은 후보들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면 그리고 국민을 위하고 또 지역민을 위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충북 전체의 발전을 속에서 그리고 어찌되었든 중부 내륙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 충북이 다시 재도약하는 그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님들 다 참여하셨던 것이고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북이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어느 만큼 의지가 있고 또한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이신지와 또 우리 지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또 협력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찾아내시고 또 발굴하시고 또 새롭게 그리고 기존의 분들도 또한 더 격려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충북의 총선 전망 분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